위진남북주의 혼란기를 수습하고 중국을 다시 재통일한 왕조는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이 북주의 양견이 건국한 이래로 이 북쪽 지방, 북제까지도 다 흡수한 다음에 남조에 있었던 진나라까지 흡수함으로써 중국을 다시 재통일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을 다시 재통일한 이후에 과거에 진나라가 했던 것처럼 이 하나로 통일된 중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수나라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초대 황제의 문제는 율령을 반포하고 제도를 정비하는데요. 그 율령은 뒤에서 보겠지만 율령, 격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법체계입니다. 그 법체계 안에서 이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와 같이 북이 이래로 내려오고 있던 여러 제도들을 다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에 실시되었던 구품중정제, 이 추천제 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실시함으로써 이제 새롭게 통일된 중국 대륙을 안정화시키려고 하죠. 이 과거제라는 제도는 시험을 보는 제도입니다만 이 제도가 의미 있는 것은 기존의 진나라의 객경제, 한나라의 향거리선제, 위진남북조 시대 구품중정제를 거치면서 수많은 관리선발 제도가 등장했지만 이 과거제가 등장한 이래로 중국은 약 13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약간의 틀만 바뀌어요. 틀은 계속 바뀌긴 하지만 큰 범주, 과거제라는 큰 범주 안에서 그 틀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려가 받아들인 이후로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 1000년, 1300년이란 시기 동안 지속해서 썼던 제도라는 것은 그만큼 잘 만들어진 제도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수문제가 과거제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 황제였던 수양제 때는요. 중국의 물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대대적인 사건이 벌어지니 그것이 바로 대운하 건설입니다. 중국에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창장이 흘러가는 중국 남부 지역과 창장은 상하이로 빠지죠. 그 다음에 이 황허가 있는 이 중국 북부지방 사이에 이 물자 교류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장안, 수나라 때는 대흥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여기로 이 강남지방에서 생산된 물자가 옮겨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기술적인 제약도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그 조선술이 발달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로 나갔다가 이렇게 창장에서 바다로 나와서 다시 황허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한계점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내부에 대운하를 건설하여 운하를 건설해서 이렇게 창장에서 황허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황허에서 이 중국 북부 지역, 큰 강이 없는 북부 지역인 탁군, 오늘날 베이징까지도 이어버립니다. 그리고 난징에서 항저우까지도 이어서 총 연장 길이가 1300km 넘어가는 인공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든 간에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물류 운송에 과거에 비해서는 제약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 강남 지방의 물자들이 육지로 가면 몇 달 걸릴 게 백길을 통해서 며칠 만에 도착을 할 수 있으니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운하가 건설되면서 남북 간에는 원활한 물자 유통도 일어나지만 중국이 이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그런 계기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대운하는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쓴 것도 아니고 황제가 필요로 할 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널리 활용이 됩니다. 수나라가 만든 이래로 지금까지도 황후의 물길이 몇 번씩 바뀌었듯이 대운하의 루트도 지금은 수나라 때 거의 대운하에서 약간은 바뀌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양제는 대운하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토목공사를 실시하는데요. 특히 이 토목공사를 했던 것과 대운하 건설은 어디로 결과가 이어지냐면 바로 고구려 원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수나라는 중국 전체를 통일을 합니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뜰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태양 고구려와 일전을 겨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 문제는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서 내 발 앞에 무릎 꿇어라 라고 하니까 고구려가 오히려 거꾸로 먼저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탑군 베이징에서 고구려로 넘어오는 중간에 있던 보급기지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수 양제는 113만 8천이라고 되는 그 전투병력만 113만 8천이지 보급하는 애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300만 정도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들을 데리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살수대첩에 의해서 이 전쟁은 수나라의 패배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도 수나라는 두 차례나 걸쳐서 더 군대를 동원합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고구려 가서 이기지도 못할 전쟁하면서 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저항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미 대운하 건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노동력들이 투입되어서 저거를 만들어내고 그 현장에서 죽고 노동력 착취되고 했던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농민들의 반란으로 인해 국가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멸망원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리한 대외 원정이라고 함은 고구려 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대규모 토목공사는 대운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나라는 이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수양제도 자기 호위대장한테 살해당하는 등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중국 역사는요. 통일됐다가 분열됐다, 통일됐다, 분열됐다를 반복합니다. 근데 수나라가 망하니까 수나라 다음에 분열된 시기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빠르게 수습한 왕조가 있으니 바로 당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수당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바로 이 당이라는 나라가 수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바로 이거를 수습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나라와 한나라를 묶어서 진한 제국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당나라를 만든 사람은 바로 수양제의 이종 사촌이었던 당고조 이연이 건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국가를 만들 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아들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사실 아빠 멱살 잡고서 나라 안 만들고 아빠 황제로 앉혀놨다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면 과거 수나라가 수도로 삼았던 장안입니다. 수나라는 619년에 망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제 618년에 가면은 수양제는 죽고요. 그 수양제는 이제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장안성 부근은 비어 있게 되고 그 지역을 이제 당나라 건국자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당고조는 이렇게 장안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626년 현무문의 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난 건데요. 태자가 있어요. 근데 이 태자가 그 동생 이세민이보다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낮죠. 그리고 태자 측근에서는 저 이세민을 죽여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민이가 먼저 현무문만 열어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자기 형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자 당고조는 자기도 죽임당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요즘 용어로 치면은 일종의 그 PTSD 같은 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거. 그래서 그 다음에 황제 자리를 넘겨줍니다. 자, 지금 뜬 거는
이제 이들이 수도로 삼았던 장안성의 모습인데요. 오늘날 중국 시안입니다. 자, 이 지역이 얼마나 역사 깊은 땅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 펑징 하오징. 한자 그대로 읽으면 평경과 호경인데요. 여기는 과거 주나라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근데 주나라가 수도를 이 호경에서 나급, 오늘날 러양으로 옮기고 나서 이 지역은 수도로서의 기능을 안 했던 게 아니고요. 여기 시엔양, 함양이라는 도시인데요. 여기가 바로 진나라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진은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이후에 여기에다가 아방궁이라는 궁궐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원래 궁궐 명칭은 아니고요. 아방이라는 지역의 궁궐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아방궁입니다. 정식 명칭은 뭐 딱 어떻게 만들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바로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곳이 한나라 때의 장안성입니다. 여기가 바로 장락궁이고 그 다음에 미양궁 이런 궁궐들이 바로 옆에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한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여기는 수도로서 역할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여기 따싱, 대흥, 장안, 시징, 서경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 수당 제국의 장안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밍 팰리스 이게 바로 대명궁이거든요. 대명궁은 바로 이 당나라의 황제 정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시안이라고 부르는 이 조그만한 네모박스 이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서안 이제 명나라 이후로 있었던 서안이라는 도시인데요. 네, 이렇게 오늘날 그 중국 시안에는 과거 중국 역사를 상징하는 수많은 나라들의 도읍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적으로 복원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아방궁 같은 경우는 가짜로 명확하게 기록이 터는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원을 해놨으니 가짜 복원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대명궁 유적 다 보존되어 있고요. 저 한나라의 장안성 같은 경우는 공원처럼 해가지고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당나라는 유서 깊은 이 장안에다가 수도를 삼고 발전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전 과정 한번 볼 건데 바로 당태종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해요. 이 사람이 권력을 잡은 방식 현무문의 변을 통해서 장악을 합니다. 즉 요즘 용어로 치면 쿠데타 일으켜서 장악한 거예요. 자기 형 죽여버리고 자기 형과 동생 죽이고 자기 아빠한테 사실상 황제 자리 넘겨받은 거니까 권력을 잡은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율령 체제라는 걸 확실하게 정비를 해냅니다. 이 율령은 법체계인데요. 잠시 뒤에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최대 전성기를 이끌어내는데 이 전성기 때 중국에서는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앞에 연호를 붙인 다음에 치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당태종에는 정관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이 연호는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서기 2022년이라고 표현할 때 이 서기가 바로 연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는 연호는 당태종이 즉위하는 626년부터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정관 연간에 치세다라고 해서 정관의 치라는 용어로 부르면서 이 당태종의 치세가 엄청나게 뛰어났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이 정치했던 것을 기록했던 정관정요라는 책은요. 이후에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국왕이 될 사람들 혹은 그 주변 국가, 우리나라와 같은 이 주변 국가에서 왕세자나 아니면 국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제왕학의 교과서가 됩니다.
정권 잡은 것은 정당하지 않았으나 그만큼 통치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다져놓고요. 외부적으로는 이 중국 북부지방에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던 이 돌궐이라는 애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돌궐, 이 중에 동쪽에 있는 이 동돌궐, 얘들을 공격을 해서 유목민족의 지도자, 이 유목민족의 지도자를 가한이라고 합니다. 이 가한 중에서도 으뜸이다라고 해서 천가한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도 한번 봐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세계 각국의 역사에서 지도자들을 표현을 해보면은요, 유목민족들은 최고 지도자를 가한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황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슬람권에서는 술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최고 지도자들을 부르는 명칭이 다 달라요. 유목민족에서는 가한, 이 가한이 나중에는 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차이도 있다라는 걸 한번 봐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당태종은 우리 역사에서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로 고구려를 쳐들어갔다가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아들 당고종 때는요, 이 동돌궐 말고 여기에 있는 서돌궐을 공격을 해서 자기네 영토를 더 넓히고요. 이 남쪽의 베트남 지역까지도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에서 찾아온 김춘추와 맺은 동맹의 결과 고구려, 백제 공격해서 지도에서 지워버리죠. 자, 우리 역사에서는 나쁜 사람이지만 중국 역사에서는 땅덩어리 넓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국 역사에서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고종이 죽고 그 아들이 황제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고종의 황후였던 측천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당나라가 무너지고 주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무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측천무는 당 고종의 후궁인데요. 원래는 당태종의 후궁이었다가 당태종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당나라 법에 의해서 출가합니다. 그래서 비구니, 여성 스님이 되었다가요. 나중에 당고종이 환속을 시켜서 다시 일반인으로 만들어서 자기 그 후궁으로 들인 다음에 황후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본명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무조라고 합니다. 자, 이 무조라는 본명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됐으나 자기 아들한테서 황제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되게 재밌게도 유일하게 여성 황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나라 대신에 주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씨가 만든 주나라다라고 해서 무주시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당시에는 그냥 주나라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이 무주시대에 이 사람은 자신이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개국공신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개국공신 세력들을 관롱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 관롱집단은 북이 효문제가 실시했던 한화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자, 한화정책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요, 선비족인 호족과 한족 사이에 결혼을 하도록 장려한 정책이 있었죠. 그 결과물로 탄생한 집단이 관롱집단입니다. 절반은 유목민, 절반은 한족인 애들이라는 뜻이죠. 수나라와 당나라는 바로 이 관롱집단들이 만듭니다. 수나라를 만들었던 세력이 관롱집단이고요.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 나라를 망하게 했던 양제 또한 양제의 이종사촌이 바로 당고조이기 때문에 당고조 이연과 그 무리들도 똑같이 관롱집단이죠. 자, 그래서 개국공신 집단이 다 관롱집단인데요. 자, 얘네들이 여성인 자신이 그리고 정통성 없는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태클 거니까 뭐 싹 다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과거를 봐서 들어온 새로운 관리들로 다 채워넣습니다.
자, 그렇게 됐으나 이 사람도 나이가 많이 먹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황제 자리는 다시 자기가 빼앗았던 자기 아들한테 다시 돌려주게 되고, 그 손자였던 당현종 때 가서는 당나라가 최대의 전성기를 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현종 때는요, 뭐 우리나라 교과서들에는 당현종이란 이름은 막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당나라 최대 전성기고요. 이 사람 시대의 연호를 따서 개원의 치라고 해서 최대 전성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나라는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당나라 수도 장안성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국제 도시로까지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되면은 이 율령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국경 지역에는 절도사라는 애들을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군사 컨트롤 권한을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절도사들은 이 군대의 컨트롤 권한을 이용해서 사실상 행정, 재정 이 분야를 다 컨트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절도사한테 막강한 권력을 준 거예요. 사실상 행정이나 재정권까지 줬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은 강화되는 결과가 옵니다. 하지만 이 절도사라는 집단들이 성장하면은, 그래서 그 각 지방에서 군사권을 갖고 있고, 이 군사권을 기반으로 행정권도 갖고 있고 재정권까지 갖고 있는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황제의 권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당나라 체제를 유지해야 했던 그 율령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수나라와 당나라를 이어가면서 율령 체제라는 게 나오는데, 그 율령 체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령 체제는 율령, 격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법체계예요. 그래서 특히 이 삼성 육부제라는 제도를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삼성 육부제는 황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그 황제 아래에 이 세 개 성이 있습니다.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이 있는데요. 중서성에선 정책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황제한테 이렇게 정책 만들어 봤습니다 라고 하면 황제가 야, 그래, 한번 타당성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하면 문하성에서 이 정책을 심의합니다. 문하성에서 폐하 이거 실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상서성에서 결국에는 집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상서성 아래에서 이렇게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로 이렇게 6가지 나눠져 있고요. 이 안에 각각 역할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운영되는 체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나라는 이 삼성 육부제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행정체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행정체제가 국가는 돌아가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시스템은요, 바로 이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제도가 돌아갑니다. 당나라 경제의 핵심은 바로 이 균전제에 있습니다. 균전제는요, 그 북이 효문제 시대부터 만들어졌던 제도인데요. 남녀노소,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토지를 일정의 기준에 따라서 다 균등하게 배분해준 제도입니다. 누구에게 배분하느냐? 농민에게. 이 당이라는 사회가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물론 그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세계 여러 국가들은 다 농업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수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을 하면은 이 토지를 지급받은 농민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의 생활 기반이 만들어지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들로 생활을 하면서 국가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국가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병제입니다. 뭐냐면은요, 이 균전을 지급받은 농민들은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자신이 병역의 의무를 져야 되는데요. 오늘날 대한민국과는 약간 다르게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할 때 몸만 가면 되지만 이때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병의 의무를 져야 되고요.
동시에 이 조용조라고 하는 것들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병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군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역의 의무. 조용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용조 세 개가 나뉘는데요. 조는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 갖다가 바치는 것. 용은 내가 이제 국가에서 무슨 토목공사를 한다. 예를 들어 수나라처럼 대운하 건설한다 라고 하면은 내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게 용. 그 다음에 조는 특산품을 갖다가 바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나중에 가서는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는 조세, 공납, 역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이 체제가 조용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시스템에서는요. 바로 이 균전제 체제가 유지가 되어야만 부병제와 조용조가 같이 돌아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 법제화되어 있는 체제가 다 율령 체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율령 체제는 정말 율, 령, 격, 식으로 나뉘어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 그 다음에 시행 규칙, 시행 세칙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 법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삼성육부제와 균전제 체제, 부병제 체제, 조용조 체제를 다 운영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시스템 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율령 체제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 시스템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나라는요, 땅이 점점 넓어져 가면서 기미정책이란 걸 실시해요. 쉽게 말하면은요, 식민지배 체제인데요. 이제 그 여러 땅들이 넓어지면서 이 넓어진 땅들에 대해서는요, 이 돌거리 아니죠? 이 안동, 선우, 안부, 북정, 안서, 그 다음에 안남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요, 자신들이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이 지역 출신 인물들을 최고 우두머리로 임명을 함으로써 일단은 간접 지배하는 체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식민지배 체제인데요. 이 식민지배 체제에서 차이점은 식민지는요, 이 최고 통치자들을 본국에서 직접 파견해요. 근데 이 기미 정책은 뭐냐면은 간접 지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구려를 멸망시킨 직후에 세운 안동도호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안동도호로 이 도호부의 도호로 누구를 보내냐면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리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갔던 보장왕을 보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보장왕이라는 인물은 상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그 지역을 자신들이 간접적으로 지배하겠다. 실질적인 거는 우리가 다 해먹을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선우도호부라든지 안북도호부, 북정도호부, 안서도호부, 안남도호부 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그 지도자는요, 다 이 지역 출신자들 보내요. 근데 그 아래에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들은 다 지네가 보내면서 이 위에 있는 애들을 통해서 간접 지배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체제가 바로 기미정책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들, 그래서 자신들한테 반발하는 지역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특수한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또 다른 시스템이 바로 채뽕 조공 정책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 당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역대 왕조들에서 다 취해왔던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요, 이제 주변 국가들에서 뭐 제후국이라고 해볼게요. 주변 국가들 여기에서 황제국에게, 여기서 말하는 황제국은 중국이겠죠. 이렇게 조공을 보내면은요, 황제국에서는 이 조공에 대해서 반대로 뭐 채뽕을 하면서 그 지역의 왕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하사품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지배권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이 채뽕 조공 체제입니다. 자, 이러면은 꼭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중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중화사상 때문에 등장한 제도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자기네 와가지고 다 발 아래 엎드려서 아이고 형님 잘 봐주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이 중국이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도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안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형식적인 관계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그 주변 국가들의 정치 상황에 크게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주변 국가들도 그런 걸 아니까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에서는 자신들이 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지됐던 제도가 바로 채뽕 조공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중국이 이 채뽕 조공 관계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때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기는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었던 게 당나라인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던 게 당 현종 때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당 현종 때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안사의 난이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절도사였던 안녹산과 그 부하 4사명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왜 일으키느냐? 당나라 현종 때 절도사가 10명이 설치가 돼요. 자, 그 중에 하나였던 안녹산은 황제 옆에 더 가고 싶죠. 그래서 황제가 애청해하고 있던 양귀비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오빠인 양국충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안녹산은. 그러니까 양귀비한테 잘 보여가지고 황제 옆으로 어떻게든 진출해보고 싶은데 자꾸 그 오빠인 양국충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어긋나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하지만 이 반란 기간을 보시면은요, 거의 한 7, 8년을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중국 영토에 대략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화북 지방이 이 반란으로 인해서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사실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중앙정부가 이거를 진압을 못해요. 그래서 당현종은요, 장안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황제 자리도 그 아들한테 넘겨요. 황제 자리 이어받았던 당나라 숙종이 겨우겨우 수습을 합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군사력이 약해서 수습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걸 수습한 절도사 애들의 세력이 너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제가, 사실 이거는 당현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현종은 처음에는 엄청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개원의 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잘했으나 이 현종 집권 후기에 가면은 양귀비라는 여성에 빠져서 정치는 안 하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제 옆에 있던 황관들, 얘네들이 이제 치잘나다고 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당나라 정부의 권위는 무너지게 돼요. 사람의 목숨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 안사의 난은 사람이 거의 심장마비까지 왔어요. 근데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아는 났지만 잡아놓으면 안 되고 인공호흡기 붙여놓은 상태가 된 겁니다. 인공호흡기 붙여진 상태라면 언제든 그 인공호흡기 떼버리면 죽는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반란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균전제 시스템이 무너지면서요, 귀족들이 대토지 소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사료가 있죠. 왕공, 백관 및 부호의 집안은 줄곧 장전, 대토지를 설치하고 마음대로 빼앗아 황무지 빌린다고 하면서 실은 농사 잘 되는 기름진 땅 뺏고,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거기를 소작시킨다 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근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균전제 체제가 무너졌다. 이 대토지로 인해. 근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당나라 시스템은 이 모든 농민에게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데서부터 오는데요. 이 전쟁을 하면서
영토의 3분의 1이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한 번 그 농사를 지을 때 한 번 못 쓰게 된 땅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농민들이 농사 지을 땅 자체가 부족해졌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나눠주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가진 놈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니까, 가진 놈들이 대토지 소유하게 되니까 균전제 체제하에 운영되던 조용조와 부병제도 무너지게 돼요.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부병제는 모병제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는 또 더더욱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보면은 이 당나라의 시스템, 처음에 균전제 체제 하에 균전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되던 부병제와 조용조라는 체제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안녹산과 사사명이 일으켰던 안사의 난을 계기로 해서 균전제는 사실 그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지만 더 이제 가속페달 밟았죠. 그래서 대토지 소유제인 장원제로, 부병제는 아니 그 균전제 체제가 무너져서 다른 사람의 사실상 노비처럼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돈 내서 군대에 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야, 돈 줄게 좀 제발 좀 와라 라고 하는 모병제 시스템으로 바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용조 체제, 애초에 불가능해요. 왜냐면 균전을 받은 애들이 낼 수 있는 게 조용조인데 균전 자체를 못 내니까. 그래서 1년에 세금을 2번 내라 라고 하는 양세법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양세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후로 700년 동안 지속된 세법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양세법은 바로 이 양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제시한 세법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빈부에 따라 징수액의 차이를 두고 자기 땅에 거주하지 않고 횡상을 하는 자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주연의 세금으로 판매액의 30분의 1을 내게 한다. 거주자의 세금은 여름, 가을에 징수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세법은 여러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뭔지에 따라서 조용조와 비교 좀 해볼게요. 자, 조용조는 조, 용, 조 크게 3개로 구분했습니다. 네, 양세법은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제일 큰 원칙은 1년에 2번 낸다고 해서 양세법이에요. 네, 하세와 추세 이렇게 2번 냅니다. 근데 여러 잡대한 세금을 하나로 단일화시켰어요. 이 양세법은. 자, 근데 조용조와는 다르게 재산에 따라서만 납부하게 되고요. 쌀이 아니라 다 돈으로만 납부하는 세법입니다. 그리고 조용조와의 차이점인데요. 이거는 조용조 체제일 때는 일단은 세금을 징수하고 나서 국가 지출액을 정해요. 근데 양세법 체제에서는 국가 지출의 총액을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시스템을 가집니다. 그리고 조용조 체제에서는요. 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네 가서 세금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일이 있어서 부산에 가서 계속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주민등록은 안 옮겨놨고 근데 세금 낼 때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서울 와서 세금 내고 부산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양세법 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부산에서 세금 내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존에 비해서 여러 모순점들을 바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잡다한 세금을 하나로 단일화했다든지 재산에 따라 납부한다든지 국가 지출을 결정한 후에 세금 낸다든지 그리고 거주지에서만 낸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전에 조용조 체제가 가져다주는 그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세법도 과거제처럼 중간중간에 몇 번씩 바뀌는 현상은 있지만 쭉 지속되면서 이후 700년 동안 중국의 대표하는 세법으로 자리매김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사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150년 동안 중국은 중국의 당나라는 더 유지가 됩니다. 이런 양세법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더 가능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멸망하게 되는 바로 황소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황소의 난은요,
사실 안사에 난 이후로 당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운하에 있습니다. 대운하를 통해서 그 반란에 휩싸이지 않았던 중국 남부 지역의 그 경제력을 이용해가지고 150년을 버텼던 거예요. 근데 황소의 난은 그 심폐소생술해놨던 인공호흡기까지 아예 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당나라는 급격히 쇠퇴하게 되고 결국에는 절도사 주전충이라는 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다시 분열의 시대인 5대 십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나라의 기본적인 그 변천 과정과 시스템에 대해 봤는데요. 일단은 경제적 특징 한번만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2년 3작 벼농사를 2년 동안 3번이 가능해지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던 게 바로 당나라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매일 현금 들고 결제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처럼 카드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일종의 약속 어음인 비전이라는 것도 사용하면서 그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언제까지 얼마 줄게 라는 것들을 딱 글로 써서 뭐 서로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인조합인 행도 등장하고요. 당나라는 바로 수도 장안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국제무역이 발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안성에서는 여러 국가의 사신이나 유학생, 그 다음에 승려들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측면이 보여지죠. 자, 그리고 이 당나라가 국제무역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거는 바로 뒤에 문화적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당나라의 문화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귀족적이다. 두 번째는 국제적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귀족적 문화의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에서는요, 유학과 문학 이런 게 발달해요. 왜냐? 과거에서는요, 유교 경전을 얼마나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지가 한 파트.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얼마나 끼깔나게 쓰느냐가 또 한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글 잘 쓰려면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또 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교 경전들 너무 많아요. 해설서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시험 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봐야 되니까 당태종께서는 이거를 하나로 정리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공영달은 오경정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유교의 5경전이 있어요. 시경, 서경, 역경. 역경은 주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시경, 석경, 역경, 예기, 춘추.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뭐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 오경을 갖다가 싹 다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요. 자, 이거를 5개를 싹 다 정리해서 하나로 모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준이 되어서 과거 응시생들은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안 던져요. 왜 이건데? 라는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유교 경전은 그냥 하나로 딱 깔끔하게 정리되고 유학 발전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 던질 필요가 없거든. 과거를 잘 보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것만 달달달달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경전의 회기라와 함께 유학 발전도 안 됐다. 이런 결과가 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백과 두보라고 하는 시인들도 등장을 하죠. 이백은 이태백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다가 뭐 백거이 같은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시인들도 등장을 해서 수많은 시도 남기고 구양순이라는 사람이 글씨도 이렇게 남깁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의 왕이지와 이 당나라 시대 구양순 같은 사람들을 뭐 의미 있게 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당삼체예요. 당나라 시대의 3가지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그 표현했다라고 해서 당삼체라고 합니다.
뭐 흰색, 갈색, 녹색 안료를 사용해서 표현했는데요. 이거를 서로 섞으면은 또 여러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삼채 이렇게 한번 같이 봐두실 필요도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당나라에 이 당삼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제 문화적 파트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국제적인 문화인데요. 국제적 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현장 스님 좀 기억 좀 해두실 필요 있는데요. 자, 이 양반은요, 이 불경이 중국어로 번역된 불경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당태종한테 저 인도 가서 공부 좀 하고 불경 좀 구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당태종이 야,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냥 황제 명령 거부하고 인도 갑니다. 인도에서 날란다 사원이라는 곳에서 공부해가지고 인도의 불경과 함께 중국어로 번역한 불경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불교 경전을 번역을 해서요. 그 번역한 그 불경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고역경, 구마라습이 번역한 구역경에 이어 현장이 번역한 이 번역한 불경을 신역경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번역해 놓은 불경을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함께 이렇게 대안탑이라는 곳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왼쪽 사진은요, 바로 대안탑에 들어가면은 있는 그 현장이 번역한 불경을 이렇게 인쇄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불경이라는 게 그 원본은 아마 박물관 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원래 탑은요,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와 그 불경을 번역하기 위해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 내부를 들어가지 못하지만 중국은 벽돌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데 이렇게 불경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 앞에 오늘날에는 이 현장 스님의 이런 그 동상도 세워놨죠. 그래도 현장 스님의 불경 번역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또 다양한 종교가 전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이슬람교, 그리고 네스토리오스파 크리스트교 이런 종교들이 들어옵니다. 이 네스토리오스파 크리스트교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리스트교 내부에서 그 예수는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의 신성을 강조했던 세력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이러는 쪽입니다. 그 뿌리가. 근데 그때 예수는 인간이다라고 강조했던 측면들은 이제 당나라의 그 로마 제국 영역에서 쫓겨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나오는데 그게 흐르고 해서 이제 당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흘러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석이 바로 이 비석입니다. 이 비석의 명칭도 한번 알고 계실 필요 있는데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비석입니다. 대진은요, 로마 제국을 대진국이라 그래요. 이 경교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이거는 뭐냐면은 대진국에서 로마에서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가 유행 흘러 들어왔다고. 어디냐? 중국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적은 건데요. 비석의 앞면은 여기는 한문으로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뒷면은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건데요. 시안에 가면은 이 비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당나라 시대 이후에 시안 곳곳에 있는 비석들을 싹 다 모아다가 만들어 놓은 박물관인데요. 여기 가면 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줄여서 경교비라는 게 있어요. 이 비석의 앞면은 한문인데요. 뒷면은 시리아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당시에 중국에 이 시리아 출신 사람들도 왔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 문화, 외국에서 다양한 종교가 넘어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또 다른 사례가 바로 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경교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이 사진은 청진사라고 부르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슬람 사원은 네모난 건물에
예, 네모난 건물에 돔이 올라가 있고 주변에 미너렛이 세워지는 이런 모스크를 기억하실 텐데요. 중국에 오면은 중국화됩니다. 그래서 지붕은 푸른색 지붕을 써요. 하지만 내부 건물 구조 자체는 그냥 그 중국식 한옥 건물이죠.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요, 똑같이 양탄자 깔려 있고 메카 향해서 다 방향 설정돼 있고 똑같은 그런 모스크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이라는 제국 약 300년간의 이야기를 이번 시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진 이 당나라까지 만들어진 이 시스템들 중에서 당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